자, 우리 이제 1, 2월 강의 이제 기본적으로 다 끝났고요. 이제 3, 4월에 이제 핵심적인 이론들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지난주에도 집에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책을 한번 봤는데, 우리가 이제 교양이래. 기본적으로 이제 개론에서 알아야 할 거는 설명을 거의 다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번에 1, 2월 교재에 쓰여진 내용들만 상세하게 공부를 하면 기본적인 시험은 이제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시험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수준 있게 나온다면 이런 이 핵심적인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3, 4월에 집중적으로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 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에는 또 사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 이제 기출문제나 여러 가지 풀어보고 또 지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11월, 9, 10월에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대비 풀어보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총정리하고 이제 시험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따라오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좀 더 고대사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길가메시 서사시도 있고 뭐 또 함무라비 법전도 있지만 우리 이제 지중해 세계에서의 중요한 점들 몇 가지 이렇게 뽑아서 이제 먼저 하고요. 나중에 이제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은 사료할 때 그거로 이제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중해 세계 아테네와 스파르타 헬레니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 있지만 이제 로마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고요. 1장에서는 헬레니즘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그리스 세계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사항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민주정이 어떻게 발달했고 후퇴하는 과정, 이것은 곧 이제 제국의 몰락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의 관계 다 알아야 되겠죠.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에피알테스하고 키몬의 관계, 또 페리클레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과 델로스 동맹,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또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메세니아, 그리고 페르시아하고의 역학관계, 이게 이제 곧 4세기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데, 어쨌든 앞부분에서는 시험들이 그래도 좀 나왔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부분이 어쨌든 요 두 파트, 펠로폰네소스 전쟁하고 이제 4세기의 이 역학관계가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를 꼭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테네 세계에서 이제 아테네 초기 왕정과 함께 이제 기원전 7세기 이후에 귀족정이 실시됐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귀족 정치였다가 이제 나중에 민주정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아르콘 9명 임기 1년으로 임기 끝나면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의원이 되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귀족 지배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이제 이 아레오파고스 회의고 부유한 명문 출신의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회가 있긴 있었죠. 이 민회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르콘을 선출했지만 이제 실질적 권한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7세기 말부터 평민 세력이 성장해서 이제 귀족과 대립하는데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평민의 어떤 시민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오기까지의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드라콘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요거 한번 나올 만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콘법.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민주정에서 솔론 너무 많이 했잖아.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이건 너무 많이 해서 거의 뭐 이 부분은 또 페르시아 전쟁도 했기 때문에 그 앞 전 시대나 그 이후 시대가 좀 낫다고 보는데 이 드라콘법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콘법은 기본적으로 621년에 드라콘이 만들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중벌주의와 이제 실시를 했고 부채 노예가 인정이 됐죠. 그래서 부채로 인한 자유인의 이 자유 상실을 규정해서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귀족정이 어떻게 보면은 힘의 어떤 그 키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것이 이제 민주정으로 가는 단계 속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이 드라콘법은 킬론의 사건이 발생하고서 약 10년 후인 621년에 드라콘이 아테네 역사상 최초로 만든 법전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성문화되지 않았었고 관습법에 의해서 이제 아테네가 다스렸죠.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했는데 주로 이제 이 시기에는 당연히 법을 다루는 재판관은 귀족 계급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법에 대해서 이 오늘날 이 드라콘법에 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살인과 관련해서만 좀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는 잘 알려지지 없는데 이 시기에 어쨌든 가장 가벼운 죄도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4세기의 연설가, 아테네 연설가였던 데마데스가 드라콘법은 잉크, 즉 먹이 아니고 피로 쓰여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엄벌에 처해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견해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이야기. 이 법전의 이 드라콘 법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테네가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으로 조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성문법이 만들어졌다는 자체만으로도 좀 더 진일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 전에 성문법이 성문화되기 이전에는 귀족 재판관이 자기들과 연관된 사람의 지위라든가 뇌물 이런 것과 연관해서 판결을 했고 또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을 해서 원성을 사곤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법이 마련돼서 어쨌든 드라콘법이 중벌주의라 설사 할지라도 이 법이 마련돼서 모두에게 이제 보편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인 귀족의 횡포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드라콘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드라콘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과거에 이제 책이나 혹은 백과사전 정도에는 이런 정도식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드라콘법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드라콘은 621년 법률을 만들고 포고할 수 있는 특별 권리를 위임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당시 사회 필요에 따라서 기존의 관습법을 조금 더 수정하거나 또 뭐 개정할 건 개정하고 폐할 건 폐하고 해서 최초로 성문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이 엄격해서 아까 말한 대로 먹이 아니라 피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경범죄에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드라콘에게 물은 거예요. 과연 경범죄와 중범죄가 같으냐? 왜냐하면 이제 경범죄도 굉장히 아주 무겁게 처벌을 하니까 중범죄는 더 무거운 벌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드라콘이 더 큰 벌을 주고는 싶은데 사형 이상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법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드라콘법이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사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 책을 이렇게 쓰신 분들 윗부분에서는 중벌주의를 알려져 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담은 거지만 고대사학자들이 오늘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중벌주의가 아니다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엄격하게 법을 시행할 만큼 국가 권력이 강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양이 특별히 이제 왕권이 강하지도 않았고 초기부터 국가의 힘이 강해진 게 거의 근대 이후잖아요. 실질적인 힘이 강해지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막상 만들어서도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흔히 고대 법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복수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아까 이제 킬론의 사건 이후에 이걸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킬론의 사건이 뭐냐? 드라콘법이 제정되기 10년 전에 기원 632년 이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해서 정부를 전복하려고 이 킬론 일파가 일종의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 이 권력을 잡고 있던 알크마이온 가문 사람들이 굉장히 무참하게 학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이 킬론 일파가 이제 이 알크마이온 가문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좀 비열하게 대우하고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이걸 진압하면서 잔인하게 이제 복수를 한 거죠. 이 알크마이온 가문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사료에도 나중에 보겠지만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알크마이온하고 또 연결된 게 누구냐면 클레이스테네스가 연결이 되죠. 예, 서로 대결하다가 알크마이온 가문의 사람이 뽑힐 줄 알았는데 알크마이온 가문이 안 되고 결국은 누가 됐냐면 클레이스테네스가 이제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이름이고요. 이 알크마이온 가문의 이제 이 그 복수가 이루어지자 사적 복수가 당시에 국가 차원의 상당히 큰 문제로 이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거 이렇게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국가 차원에서 사적 복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드라콘법을 제정하지 않았겠느냐. 오늘날은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심한 복수주의 혹은 너무 심한 중벌주의는 피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드라콘은 살인사건 재판은 그래서 아레오파고스 협의회에 맡겼고 이보다 가벼운 사건을 심의할 법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드라콘이 만든 법의 법률들은 이제 나중에 솔론이 이것들을 이제 다 개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드라콘법의 내용이 포함됐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드라콘법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가 재구성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첫째, 기원전 409년에 새겨진 한 비문이 이제 이 드라콘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비문에 따르면 사람을 죽였으나 고의가 아닐 때 이 살인자를 국경으로 안전하게 옮겨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국가가 보호해줬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심한 중벌주의였다면 국가가 보호해줄 이유가 없고 죽여야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죽이긴 죽였지만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권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기원전 5세기하고 4세기에 과실로 살해한 사람은 국외로 추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후대의 한 자료에 따르면 드라콘법에 황소 20마리를 배상금으로 내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황소 20마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것으로 봐서 이게 중범죄나 살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몇몇 그 유적이라든가 사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드라콘이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피살자의 친지들이 보복할 권리가 있었고 가해자가 속죄금을 제공하면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드라콘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에페타이, 즉 당시에 배심원을 에페타이라고 불렀는데 이 에페타이로 구성된 법정을 설치했고 여기서 이제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결이 되면 살인자에게 아테네를 떠날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보장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해 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민의 삶이 조금은 더 마음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때부터 이제 국가의 간섭이 조금 더 증대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까지 핵심 뭐냐면 드라콘법이 일반적으로 경범죄도 그렇고 중범죄도 그렇고 굉장히 가혹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내려오는 사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드라콘 때 이전에는 복수할 수 있고 또 보상금도 많이 물어야 되고 했지만 말 그대로 드라콘 때 오면 국가의 힘이 개입을 해서 적어도 살해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의도가 없다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갔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들이 예전만큼 귀족들에 의한 아주 그 막대한 어떤 그런 피해를 입지 않게끔 작용한 법이 드라콘법이었다라고 오늘날 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드라콘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이제 킬론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한 만약 킬론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든가, 예, 그 다음에 뭐 살인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드라콘법. 예,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드라콘이 멜로우라는 학자가 드라콘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어로 뭘 의미하냐? 뱀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 주장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인들이 아크로폴리스에서 뱀을 숭배했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예, 말 그대로 뱀신을 시중 들던 사제들이 뱀신의 권위에 입각해서 반포한 법이 드라콘법이다. 그러니까 드라콘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뱀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뱀신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많은 문헌들은 예, 드라콘이 사람 이름이다, 인명이다 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사료가 기원전 5세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냥 이렇게만 썼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사람의 주장이 맞다면 말 그대로 법을 제정할 때 초기에는 누구의 권위가 중요했냐? 종교적인 사제의 권위가 중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예, 이 점이 살인 관련한 여러 법을 제정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핵심적인 건 오늘날 드라콘법을 어떻게 좀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라콘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킬론의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킬론과 알크마이온의 관계, 예, 이런 거 이제 조금 좀 아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사료에서 반드시 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드라콘법 얘기야. 딱 이렇게 쓸 수 있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예, 뭐 황당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어쨌든 나올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국가가 보호하고 시민들을 조금 지켜주는 역할을 하다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확 문을 열게 된 게 그게 이제 솔론이죠. 예, 솔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 상공업을 장려했다든가 인신예속화를 중지시켰다든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정치는 당연히 우리가 이 사람의 정치를 이 금권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아레오파고스 웨이 상위 2계층으로 한정했지만 하층에게도 민회에 참석할 권리를 주고 시민 법정에도 추첨으로 참석하게 해줬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솔론 정책의 의의가 뭐냐? 예. 공동체 내부의 지배 예속 관계를 소멸시켜서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전술이 요구하는 공동체 의식을 좀 강화시켜 주는데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경제적으로 이제 지배 예속 관계가 이제 말소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채 노예가 생기게 되면 경제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부채 노예가 생기게 되면 그만큼 지배 예속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소시키자 이거 아니에요? 풀어주자.
그렇게 되면 그게 끝나게 되면서 좀 더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 주려고 의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이제 전법이 좀 바뀌죠. 우리 팔랑크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과거에는 귀족 중심의 뭐였냐면 기병 중심이었는데 이때가 되면 팔랑크스 체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팔랑크스 우리 다 압니다. 예, 중장보병 밀집 대형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팔랑크스. 그래서 이게 팔랑크스가 전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거기서 활동했던 어떤 군대 체제, 군대 이 자체를 팔랑크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팔랑크스 체제를 하려면 당연히 뭐냐면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 집의 예속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군대에 충원할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폴리스로 구성이 돼서 사니까 이 폴리스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노비 관계처럼 돼버리면 군대도 안 가잖아.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결속력이 약화되니까 새로운 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생기다 보니까 더 거기에 솔론이 맞추려고 지배예속 관계도 없애면서 이런 전법에 적응시키려고 한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다만 이렇게 되면 노예 공급원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속 노동력의 공급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급원을 반드시 어디선가 밖에서 별도로 찾아야 되는 문제점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도 물론 뭐 이런 거 풀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지만 이런 문제점 때문에 또 이제 해결이 안 된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정치와 또 재산 소유를 연결했다는 점에서 금권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귀족정을 유지하면서도 하층 시민에게 불완전하지만 정치에 참여할 길을 열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조정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조정이 둘 다 만족을 못 시켰죠. 평민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딱 부채 노예 이제 없애버리고 모든 평등 관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평등인데 실제 그렇지 않았고 경제도 또 만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된 분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시스트라토스 제가 이제 시험에 이번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메가라하고의 전쟁에서 군사 지도자로서 힘을 얻게 됐고 그런 가운데 무력과 평민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참주 정치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라 전투 요 이름 알아야 되겠죠. 귀족을 억압해서 순회 재판관 제도 실시와 함께 반대 귀족 추방했고요. 중소농민층 육성과 함께 빈농에게 그 토지를 분배하면서 무엇보다 은광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켜줬어요. 이게 이제 아테네는 또 은광이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은광 이야기 나오면 페이시스트라토스 딱 골라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은광이 개발되니까 세금 부담이 많이 주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더 지지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식민시를 확보해서 흑해로부터 식량 공급로에 해당하는 섬들을 하나하나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민 공동체 의식 강화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판 아테나이아 제전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 참주정치, 이 사람의 정치를 참주정치라고 하는데 사회 경제적 변화 그리고 전술의 변화로 귀족 지배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귀족과 평민이 대립된 이 상황을 이용해서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 정치를 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정치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아까 말하는 드라콘법, 그 다음에 솔론 이야기, 페이시스트라토스 나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가려고 하는 중간 시기 그 안에서 이제 이 솔론이라든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노력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그 시기에 또 요 군사적인 어떤 제도가 개편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를 연결을 시켜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스테네스가 이제 기원전 502년에 이제 권력을 잡게 되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행정구 개편했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중간행정구, 뭐 행정부족 개편, 그렇게 해서 좀 더 혈연 특권을 배제했다. 예,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죠? 혈연 특권을 배제했다라는 것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균등하게 혼합된 행정 단위로서 모든 정치 군사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업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 정책 기반을 붕괴시킨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민주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문제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귀족정의 기반을 없애려고 이제 한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민주정으로 정착이 된 거죠.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은 혈연과 재산에 관계없이 동등한 시민권을 행사해서 이제 민주정책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500인회 그리고 시민법정 500인회 우리 솔론에서는 400인회가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클레이스테네스 때는 500인회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위원, 예, 특히 이제 장군 10명이 이제 만들어지죠. 예, 그러면서 시민 전사단을 지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제 클레이스테네스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페리클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리클레스도 워낙에 기본적인 거라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꼭 잘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 아테네 민주정치를 최고로 발전시킨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해서 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수병에 속해 있던 사회의 최하층 세력을 강화시켰다라는 점이 이제 아주 최고의 업적이고 또 대함대를 건조하면서 해상무역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제 하층민이 굉장히 정치화되고 그들의 힘을 이제 보여주려고 애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키우잖아요. 델로스 동맹 시의 공납금 그리고 해상무역에서 패권을 장악해서 이제 아테네 번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족정의 잔재를 일소했죠. 그래서 에피알테스를 계승해서 아레오파고스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자, 기억나십니까? 이거 설명할 때 에피알테스하고 누구의 관계 이야기했냐면 키몬의 관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키몬이 보스파, 에피알테스가 개혁파였다. 그래서 스파르타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 도와주러 간 거잖아요. 그쵸? 예,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결국은 보스파가 그것 때문에 문제 그 힘을 잃어버리고 개혁파인 에피알테스가 권력을 잡는다. 그래서 이 에피알테스가 어떻게든 아레오파고스 회의를 갖다가 힘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하고서 결국은 페리클레스가 그 뒤를 잇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가 그 뒤를 이어서 아레오파고스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00인회를 약화시키고 자신이 스트라테고스라는 군인 출신,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스트라테고스의 권한이 많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군사위원회 위원 강화 이럴 때 이 사람이 스트라테고스 장군이잖아요. 예, 장군 출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들의 힘을 많이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위원회 권한이 확대돼서 아레오파고스 회의를 완전 누르고 내부 정책을 수행하는 최고 정무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 거. 이게 바로 스트라테고스고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 귀족정이 약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법정 헬리아이아라고 부르는 시민법정 6,000명의 배심원으로 구성이 됐다. 그러나 실제는 500명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그다음에 이제 수당제 실시한 거 다 알고요. 시민권 제한한 거 압니다. 자, 어쨌든 이 시기에는 수당제의 확대와 함께 추첨제 그리고 1년 임기제를 통해서 누구나 공직을 맡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페리클레스가 내세운 핵심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회를 강화시켜 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페리클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그 전에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에 오기까지의 그 관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스파르타인데요. 스파르타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메세니아하고의 관계,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부 라코니아하고 메세니아를 영역으로 하는 그리스 도시 국가입니다. 아테네는 원주민이었던 이오니아인이 세운 반면에 스파르타는 정복민인 도리아인이 4개의 부족을 결합해서 세웠습니다. 이들이 이제 피정복민을 얻게 된 계기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1차, 2차 메세니아 전쟁이 되겠습니다. 메세니아 혹은 뭐 메세나 보통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 피정복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스파르타 특유의 군국주의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리크루고스 체제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스파르타는 소수 시민 스파르타가 즉 스파르티아테스 이렇게 부르죠. 스파르타인을 다수의 피정복민인 페리오이코이 그리고 헤일로타이를 지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헤일로타이는 정복 시에 대부분 토지를 몰수당하게 됐고요. 정복자를 위해서 경작하는 예속 농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들이 이제 바로 메세니아인들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분배지, 클레로스라고 부르는 분배지에 거주해서 스파르티아테스, 즉 스파르타 시민을 말합니다. 이들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공납을 납부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시민은 스파르티아테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인이라고 부르는 페리오이코이, 완전한 정복 노예라고 부르는 헤일로타이,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어떤 뭐 평생교육 군사훈련 체제를 했다는 건 당연히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뭐 또 페르시아 전쟁 시기에 나가서 또 같이 싸워줬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스파르타하고의 이제 관계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게 스파르타하고 테베, 메세니아 관계가 요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죠. 레욱트라 전투 해갖고 최근에 재작년에 나왔어요. 자, 요 관계가 실상은 되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세기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4세기의 상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관계와 그 뒤에 그리스, 페르시아의 관계,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야기, 요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파르타 이야기 보면 기원전 4세기 초기에 약 40년간 스파르타가 그리스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거잖아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얘네가 이제 승리하면서 권력을 잡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스파르타가 패권을 장악했는데 이 이후에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재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세기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페르시아 전쟁이 일반적으로 1차부터 3차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 동맹체가 전반적으로 승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나오는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바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가 스파르타 동맹체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권력을 잡아요. 요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가 결국은 패배해갖고 물러갔단 말이야. 이 페르시아도 이때 이제 이 전쟁 할 때쯤에는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이제 더 나아가려고 애를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쪽으로.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동맹체가 승리할 때 이 승리하고 나서 이제 다시 얘네 때는 이제 힘을 못 썼다가 나중에 얘네가 승리하고 나서 다시 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다시 등장하는 게 페르시아가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다시 등장해서 스파르타의 종속적이었던 소아시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패권을 하나둘씩 빼앗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그리스 동맹체를 이제 승리를 거두니까 이때는 어쨌든 단합을 하고 있었는데 요때 이제 내분이 생긴 거 아니에요?
내분이 생겨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한 거지, 결국은. 그래서 기원전 386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도시 국가 사이에 체결된 왕의 평화라는 게 있고요. 이 평화에서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내에서 스파르타의 주도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86년, 기원전 386년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서로 이제 싸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평화 협정을 맺었죠. 그게 바로 왕의 평화예요. 왕의 평화. 왕의 평화. 왜냐하면 자꾸만 뭐 싸워봐야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스파르타 주도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 스파르타는 기원전 380년대 후반에 계속해서 중부, 북부 그리스에 대한 패권을 하나둘씩 얻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방해 세력이 나타난 거야. 그게 누구냐? 보이오티아의 도시 동맹을 주도한 테베입니다. 테베. 그래서 여기서는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냐면 스파르타한테 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페르시아는 어쨌든 간에 대국이니까 대국의 입장에서 이제 마치 지켜주는 척하면서 또 얘하고 스파르타하고 관계가 좀 그래도 좀 끈끈하게 맺어지죠. 그래서 얘를 인정을 해줬는데 반대 세력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냐? 테베. 이 테베를 좀 지지해주는 쪽이 보이오티아. 이 관계예요. 이 관계. 테베. 자, 그랬을 때 테베 이 기원전 382년 스파르타가 카드마이아에 있는 테베 요새를 장악을 하고 테베의 과두정을 강요를 해버립니다. 여기 얘네가 이제 반발을 한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얘네를 쳤어. 예, 얘네를 쳐가지고 일종의 요새를 장악하고 나서 자기들이 과두정을 강요를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테베 지도자들이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3년이 못 돼서 아테네에 망명했던 테베의 민주파가 돌아와서 다시 스파르타 수비대를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중부 그리스에서 스파르타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다시 기원전 378년과 377년에 아테네가 제2차 해상동맹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378년에서 377년 제2차 해상동맹이 맺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반발을 했는데 얘네를 결국 쳐가지고 스파르타가 잠시 지배하다가 다시 3년 만에 얘들을 다시 쫓아내버리게 된 거고, 그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둘이 싸우다 보니까 아테네가 힘을 잃었었잖아요. 아테네가 힘을 잃었었는데 아테네가 주도해갖고 이걸 했다 이 말이야. 다시 이제 아테네가 이제 서서히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 자, 그런 가운데 결국 371년 스파르타에서 다시 평화협상이 열렸습니다. 이때 스파르타와 테베의 의견이 서서히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입장에서는 모든 그리스의 도시 자치는 원칙이다. 보이오티아 동맹 내 테베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얘가 2차 해상동맹을 맺었고요. 얘는 어쨌든 힘을 아직은 뭐 그렇게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결국은 얘하고 얘가 싸우는데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얘 지지해 주니까, 보이오티아가 얘를 지지해 주니까 얘를 어떻게든 좀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리스 내 모든 그 도시는 자치가 원칙이니까 얘네는 얘네가 알아서 해야지. 테베 왜 니네가 간섭해?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테베의 지도자가 에파메이논다스, 테베의 지도자 에파메이논다스. 이거 시험에 안 나온 것 같아도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자세하게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예전에
서술형 바뀌기 이전에 객관식으로 나온 거에도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책에는 없으니까 이거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예, 이 에파메이논다스는 보이오티아 지역에 대한 테베 입지를 뭐라고 불렀냐? 라코니아를 가진 스파르타에 비유를 했습니다. 라코니아 하면 스파르타의 뭐냐면 주평원이죠. 예, 스파르타는 육지에 건설됐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어디서 하냐면 이 라코니아 평원에서 얻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파르타에서는 이걸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건데 테베와 보이오티아의 관계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에파메이논다스가 우리는 보이오티아를 놓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쵸?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양국이 대립을 하게 됐고, 보이오티아의 레옥트라라는 곳에서 스파르타가 결국은 전쟁을 했는데 치명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얘네하고 결국은 싸운 거고, 예, 이 싸운 장소가 주로 어디냐? 보이오티아의 레옥트라라는 장소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 레옥트라라는 장소에서. 그럴 때 누가 승리하냐? 얘가 승리하지, 얘가. 그쵸? 스파르타가 패배하고 얘가 승리하는 거야. 예. 당시 700명의 스파르타 전사 가운데 400명이 전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 전쟁터에서 달아난 사람에게 관습적으로 가해지던 가혹한 처벌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투가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인정을 어느 정도 한 거죠. 뭐 그럴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아게실라우스 왕이 패전한 그날 하루만큼은 법을 중지시키고 법을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켰다고 전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전투였다고 보통 말해요. 그래서 이제 레옥트라 전투가 아주 유명하다라는 것이죠. 이 레옥트라에서 패전 이후 스파르타가 그리스 내에서 누렸던 패권은 서서히 종말을 고하게 되고, 펠레폰네소스 반도 내에서 지위도 역시 손상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 소요가 하나둘씩 발생을 해. 그러니까 이제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얘네가 주도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보이오티아의 레옥트라에서 전투에서 얘네가 패배를 당하니까 힘을 잃어버렸잖아.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서서히 막 반란의 기미를 일으킨 거지. 그래서 아르고스의 몽둥이 사건이 유명합니다. 민중이 과두파를 두들겨 패고 통치자들에게 반항을 했대요. 그래서 시민이 12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기원전 370년 겨울 에파메이논다스가 이끄는 테베 군대가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다시 등장을 해. 자, 외국 군대가 라코니아에 쳐들어와 결국 스파르타인의 재산을 약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져갖고 반란이 일어나자 그런 가운데서 에파메이논다스가 다시 누구를 치냐면 요 스파르타를 치게 된 거지. 스파르타를 치게 됐는데, 자, 그랬을 때 일부 헤일로타이와 페리오이코이가 에파메이논다스를 도왔대요. 에파메이논다스를 도왔어. 일부 헤일로타이하고 페리오이코이가 얘를 도왔어. 왜 도왔을까? 당연히 헤일로타이 같은 경우는 특히 스파르타의 노예잖아. 노예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결국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얘를 도와줬다는 거야. 자,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대항하여 싸운 모든 헤일로타이에게 자유를 준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자 6,000명이 자원을 했다고 일반적으로 사료에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에파메이논다스, 즉 테베가 스파르타에 준 가장 큰 타격은 메세니아로 진주해서 헤일로타이의 독립을 도운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스파르타는 비옥한 파미소스 계곡과 할당지를 다 상실을 해버리면서 결국은 그 이후에 다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메세니아가 독립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관계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레우트라 전투 이후의 문제점, 결과, 헤일로타이의 해방을 가져온다. 이거. 그러나 델피 평화협상이라든가 기원전 365년에 나오는 펠레폰네소스 도시국가들끼리의 테베와고의 협상에서 여전히 스파르타는 메세니아의 독립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 계속해서 이 레우트라 전투 이후 메세니아를 상실한 스파르타는 결국은 하나 둘씩 쇠퇴해 가면서 권력을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냐? 테베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베로 넘어갔다가 이 테베 이후에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필리포스, 마케도니아의, 그쵸? 필리포스에게, 이세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세기의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몇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86년에 왕의 평화와 함께 주도권을 페르시아가 스파르타에게 주면서 인정을 해줬는데, 오히려 이 시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이 테베가 보이오티아를 등에 업고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테베를 잠시 점령을 해갖고 여기 민주파 다 쫓아내고 3년 동안 지배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들을 쫓아내게 됐다. 그런 이야기 아까 했었고, 그 이후에 그 아테네가 2차 해상동맹을 맺어서 조금 회복하려고 했는데 회복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테베하고 스파르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테베가 테베의 에파메인논다스가 결국은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결국 레우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는 패배하면서 많은 힘을 잃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파르타는 메세니아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힘을 더 잃어버리는, 그래서 쇠락하는 경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 뒤에서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농간을 하고 행동을 막 자기 힘을 키우면서 여러 농간을 벌인 자가 누구냐? 그게 페르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이 단순히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었거든. 이미 목적이 있었고, 이 이후에 이때는 목적을 달성을 못했고, 이 이후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지중해 세계에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관계잖아요. 요것도 이제 조금 쉬고 나서 제가 이제 10분 딱 쉬고 11시에 요거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 관계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 이런 관계들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쉬겠습니다.